안녕하세요. 화정입니다. 소박한 제 수필방을 찾아와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무더위가 하도 길어서 힘드셨지요? 잠시나마 마음의 산책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38번째 수필은 아버지입니다. 사실 말이 필요 없는 낱말입니다. 우리 세대 때 아버지는 집안의 기둥으로 집안을 이끌어가는 리더로 엄격하고 말씀이 적으셨지요.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지는 못하셨지요. 표현하지 않는다고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진실을 어리고 어리석은 저는 알아채지 못한 거지요. 나이 먹으니 새록새록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그 떠오르는 이야기들을 글로 옮겼습니다. 보리밭은 아버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고창 보리밭과 유채밭에서 찍은 제 사진도 함께 구경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신부의 아비가 아니라 하객으로 참석한 기분입니다. 왜냐고요? 결혼식장부터 집 마련과 살림살이까지 딸과 사위 둘이서 알아서 준비를 해왔거든요. 하필이면 애 엄마가 암투병 중이라 도와줄 형편도 되지 못하기는 했지만 아비로서 어미로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은 기분이 영 아닙니다. 아비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 씁쓸합니다. 역할을 못하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딸아이가 세상에 뿌리 내릴 때까지 힘써온 사람은 누구인가? 몸을 아끼지 않고 동분서주 최선을 다해왔음을 누누이 들어왔다. 여기는 조카의 딸 결혼식장이다. 신부 아버지가 주례를 섰고 주례사 중 일부다. 겸손한 아버지의 말씀이었다. 내 아버지가 생각난다. 아버지, 내 아버지로 말할 것 같으면 젊어서는 호랑이 중에 호랑이셨다. 농사일에 붙들려 사셨다. 급하셨고 힘이 장사였고 불의를 참지 못하셨다. 그래서였을까? 술을 많이 드신 날에는 눈에 거슬리는 사람의 발을 걸어 한판 씨름을 벌이셨다. 온 동네 개들이 지저댔고 앞산과 옆산과 뒷산으로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동네에서도 제일 부지런하다고 소문난 아버지는 하필이면 늘어지게 잠에 빠져들고 싶은 일요일 새벽 5시면 쿵타작이니 수수타작을 할 것이니 얼른 일어나라고 소리치셨다. 왜 이렇게 늦잠을 자는 거냐? 얼른 일어나거라. 부드럽게 들렸을 리 만무했다. 으르렁 으르렁 호랑이 소리로 들렸다. 언니 둘과 나는 자도 잠이 부족한 10대였다. 그런 아버지도 나이 드시고 몸이 아프면서 양처럼 순하고 부드러워지셨다. 늙고 병드신 아버지를 볼 때마다 서럽고 안타까워 딸들은 말하고는 했다. 큰소리 치시고 무서웠던 아버지가
차라리 좋은 것 같아. 그립다 그리워. 술에 취하신 날에 아버지는 대문을 발로 차면서 마누라를 소리쳐 부르시고는 했다. 내 옆에서 주무시던 어머니가 달려나가시면 어린 나도 잠이 깨기 마련인데 그런 날은 이상하게도 달빛이 유난히 밝았다. 달빛으로 환한 앞마당을 어머니는 아버지를 부축하여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시며 사랑방으로 들어가셨다. 그런 날 어머니는 내 옆으로 돌아오지 않으셨으니 어머니 살을 만지며 잠들었던 나는 허전함으로 뒤척였다. 이제야 아버지를 본다. 안방에서 어머니는 자식들과 함께 주무셨고 아버지는 사랑방에서 혼자 주무셨다. 외로우셨을 것이다. 여보, 마누라, 문 열어, 문 열어. 아버지의 술 취한 목소리는 어머니를 향한 투박한 사랑의 메시지였다. 한 번은 술래잡기를 하던 내가 꼭꼭 숨기 위해 사랑방으로 볼이 빨개져서 뛰어들었을 때 방에서 새끼를 꼬시던 아버지가 막내인 나를 으스러져라 끌어 안으셨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이었다. 우리 막내, 우리 막내 그렇게 부르시면서 꽉 끌어 안으시고는 얼굴을 내 얼굴에 부비셨다. 턱수염이 뻣뻣하게 내 얼굴을 찔렀는데 아버지는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탓인지 울면서 무조건 도망치려고 발버둥을 쳤었다. 그럼에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어렴풋하게 느낀 첫 기억으로 남았다. 그렇게 무서운 아버지도 너그럽고 부드러운 웃음을 슬쩍 내보이는 때가 있었다. 땅이 물렁해지는 이른 봄, 양지 쪽 논두렁에서 붉은 싹을 내밀기 시작한 쓴박이었다. 쌉쌀한 맛을 내는 그 흰 뿌리였다. 그것을 한 바구니 캐서 막 바깥마당을 들어서는데 지게에 속골을 한 짐 지고 고개를 내려오시던 아버지와 맞닥뜨렸다. 그 순간 아버지의 얼굴은 호랑이가 아니었다. 그렇게나 많이 쓴바기를 캤구나. 잘했다. 양순한 소의 부드러운 음매 소리였다. 그 뒤로 봄마다 나는 열심히 쓴바기를 캐러 다녔다. 바람이 차가운 줄도 모르고 바구니를 채우기 위해 냇물 건너 먼 마을까지도 다녀왔다. 그 씁쓸한 나물이 밥상에 올라가는 날이면 아버지는 밥을 고봉으로 드셨다. 깔깔한 입맛이 돌아왔다고 좋아하셨다. 그런 날 아버지의 눈빛은 너무도 부드러워져서 어리광을 부리고 싶었다. 산에 나무를 하러 가신 날에는 나무뿐만 아니라 붉은 보리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보리수 나뭇가지를 지게 위에 얹어 내려오셨다. 넓은 바깥마당에 부려 놓으셨다.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져서 내 어깨가 으쓱거려지는 날이었다. 우리 집 마당은 아이들의 놀이터였고 그날도 아이들과 신나게 놀고 있던 터였다. 아무래도 아이들은
내 눈치를 보게 마련인데 아버지는 한 말씀 더 얹으셨다. 함께 사이좋게 먹어라. 입안에 고이는 침만 꿀꺽꿀꺽 삼키던 아이들은 신이 나서 보리수 열매를 시합하듯 따 먹었다. 보리수 나무와 보리수 열매를 만나면 아버지가 생각난다. 장마가 시작되고 학교로 가는 길에 냇물이 불어나면 초등학생들은 건널 수가 없었다. 아버지들이 나와서 자식을 업어서 건네주고는 했는데 내 아버지도 거기 나와 계셨다. 등을 내미셨다. 쭈뼛쭈뼛 다가가 아버지에게 엎였는데 거세게 흘러내려가는 물살이 조금도 무섭지 않았다. 배잔방이에서 땀과 담배에 절은 냄새가 났지만 싫지는 않았다. 아버지의 등은 넓고 따스했고 든든했다. 냇물 건너편에 날 내려놓으시고 말없이 어서 가라고 손짓하셨다. 그 뒤로 은근히 나는 장마가 지기를 기다렸던 듯 싶다. 지금은 금연 중이지만 결혼할 때만 해도 담배를 많이 피웠던 남편의 채취에서 아버지를 만났다. 익숙한 냄새였다. 그리운 냄새였다. 서울에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 5분이 사셨으므로 아버지는 서울에 다녀오실 일이 많았다. 그런 날에는 멋을 내셨다. 낡고 우중충한 장롱에는 손바닥만한 흐릿한 거울이 붙어 있었다. 키가 큰 아버지가 허름한 옷을 벗고 말끔한 옷으로 갈아입으신 뒤 그 거울을 보면서 머리에 포마드를 바르시고 빗으로 넘겨 빗으시면 아버지는 근사했다. 농군이 아니셨다. 호랑이도 아니셨다. 남자치고는 곱상한 얼굴이셨고 상냥하기까지 하셨다. 모르는 여자들에게도 상냥하셔서 어머니의 빈축을 사셨다는데 질투심을 유발시켰다는데 아버지뿐이랴. 막내라서인지 어머니 치맛자락을 놓지 못하던 나는 마루와 봉당과 안마당을 지나 멀찌감치 떨어져 있던 아버지의 방, 사랑방만큼이나 아버지와의 거리가 멀다고 느끼며 자랐다. 그렇지 않은 날이 간간이 있었다. 농사가 끝나고 한가한 겨울이면 그 방에서 들려오던 책 읽는 소리였다. 얼마나 듣기 좋았던가. 평소와는 다른 나지막하면서도 울림이 있는 음성이었다. 주로 큰 오빠가 직장에서 빌려드렸다던 무협지였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어도 글 읽는 소리는 안마당이나 바깥마당에서 놀고 있던 나에게는 평화로움과 안락함이었으며 동시에 아버지에 대한 자랑스러움이기도 했다. 그 당시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한가한 겨울이면 우리 집 사랑방에 모여 아버지의 글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그 당시에는 대부분 여성들이 20대 초반이면 결혼을 했는데 20대 후반이 되어도
시집갈 생각을 하지 않던 나였다. 아버지는 막내딸년 결혼시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고 자주 말씀하셨다. 대쪽같이 살아오셨으면서도 누구처럼 밖에 나가 애라도 배워오면 좋겠다는 막말을 서슴지 않으셨다. 어쩌다 내가 데이트라도 하고 오는 낌새가 있는 날이면 아버지는 내 방문 앞을 서성이셨다. 걱정의 발자국이셨다. 그런 날 아버지의 발소리와 그림자를 어찌 잊을까. 물어보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으셨겠는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서도 외면했던 나는 이제 와서야 후회한다. 아버지의 소원처럼 내가 곱게 단장을 하고 신부실에서 대기 중일 때 쓸어넘긴 흰 머리칼을 날리시며 아버지가 급하게 들어오셨다. 40에 나를 낳으셨으니 내가 결혼하던 해에 아버지의 나이는 70에 가까운 나이셨다. 막내딸 얼굴 좀 보러 왔다. 호기롭게 말씀하셨지만 내 눈과 마주치자마자 아버지는 쏜살같이 뒤돌아 나가셨다. 겹겹이 주름진 눈가에 맺혀있던 눈물을 나는 보았다. 꺼내서 보여주지 못하고 살아오신 아버지의 깊숙한 안쪽 사랑이었다. 남편의 직장이 경남 일광 쪽이었으므로 결혼식 전에 신혼살림을 미리 옮겨 놓아야 했다. 아버지께서 동행하셨다. 친척 하나 없는 일광 바닷가 구석에 막내딸 신혼살림을 내려주고 서울로 돌아서던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여기가 유배지로구나. 섬이로구나.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셨지만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는 그곳은 그리고 나는 섬이 아니었다. 막내딸을 내려놓은 아버지 등이 허름한 섬이었다. 따라 나설 수 없는 섬이었다. 기다림으로 출렁대다가 그리움으로 쏴 눈물 짓다가 돌아 눕는 그 섬. 그 섬에 닿고 싶은 날에는 나도 섬이 되었다. 30이 되기 전까지 사실 아버지의 사랑을 나는 잘 인식하지 못하였다. 엄하고 불같던 강한 아버지만 각인되었던 것이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야 지나간 시간들을 꼼꼼하게 되돌아보게 되었고 아버지의 사랑이 내가 성장해온 그 시절 곳곳에 소풍날 보물찾기 쪽지처럼 아무데나 숨겨져 있음을 알았다. 그렇다고 전부 찾아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아버지의 깊고 어둑한 골짜기 같은 마음속을 어리석은 딸 자식이 어찌 다 기억해내고 헤아릴 것인가. 40대쯤에는 10발자국쯤 가까워졌다 싶었는데 50대쯤에는 5발자국쯤 가까워졌다 싶었는데 아예 안 계신 지금은 오히려 함께 산다. 특히 텃밭을 가꿀 때는 아무 때나 불쑥불쑥 나타나 호령이시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내 당신이 곁에 있었음을 어리석은 나는 모르고 살았다. 신랑 신부가 퇴장 중이다. 다들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행복하게 바라보는데 옆에 앉은 셋째 언니네 큰 조카의 5살짜리 딸 역시도 궁금했던지 까치발을 하고 있다. 딸의 마음을 빠르게 읽어낸 조카는 어린 딸을 냉큼 들어 제 무릎 위에 세워준다. 든든한 아빠의 무릎을 빨간 구두발로 편안하게 밟고 어깨죽지 쪽을 힘껏 받쳐주는 아빠의 굳센 소나기에 기대고 섰다. 신랑 신부를 신기한 듯 마음껏 바라보며 손뼉을 치며 좋아하였다. 하늘거리는 원피스를 입은 행복에 겨운 어린 계집아이를 보라. 딸아이를 세우느라 팔과 무릎 쪽으로 온 힘을 쏟고 있는 아빠의 버팀목 같은 모습을 보라. 세상의 모든 아빠들의 마음이요 자세다. 오늘의 신부와 조카의 어린 딸과 60이 넘어선 나를 비롯하여 세상의 딸들이 환하게 웃는 것은 아버지의 드러나지 않는 사랑 덕분이 아니겠는가. 봄산에 올랐다가 딱따구리를 보았다. 끊임없이 모가지가 부러져라 나무를 쪼아대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그건 영락없는 도끼질이었다. 아버지가 생각났다. 도끼질이건 삽질이건 딱따구리처럼 온 힘을 쏟아 부으셨던 내 아버지가 생각났다. 세상의 아버지들이 생각났다. 다음과 같은 글이 탄생되었다. 딱따구리 무엇으로 사는가? 화정. 딱딱딱딱 비스듬히 뻗어나간 떡갈나무 가지 위 오색 딱따구리 발톱으로 숲이 움켜쥐고 부리로 나무 찍어대네. 부리는 도끼날, 모가지는 도끼자루. 모가지가 부러져라 도끼질이네. 딱딱딱딱 땀 한 바가지 쏟아낼 판이네. 우리 시선에도 아랑곳 않고 몰두 중이네. 딱딱한 껍질 홀딱 벗겨놓고 허연 살점까지 헤집어 놓은 걸 보면 수만 번도 넘을 도끼질이었을 텐데. 가시가 달린 길고 가느다란 혀로 구멍 속 애벌레를 무려 2천여 마리 낚고 채는 게 하루의 일과라니. 그럴만도 하다 싶으면서도 가슴이 찡하네. 뼈마디 옥신거리는 나이까지 땅 일군 내 아버지. 괭이자루, 삽자루 얼마만큼 내려치셨을까. 딱딱딱딱 딱딱딱딱. 그러고 보면 아버지들 누구나 도끼자루건 무슨 자루건 하나씩 들고 딱딱한 세상 내려치며 살아내는 것이네. 딱딱딱딱